딱 1년 만에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그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한 게 있으니까 중급번 과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뭐냐면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 신한라이프에서 영업을 누가 제일 잘해요? 어느 지점이? 뭐 이제 뭐 슈퍼 나오고 챔피언 나오고 하니까 히어로. 슈퍼본부가 제일 잘하죠? 예?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조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슈퍼는 분명히 엄청난 맨파워를 갖고 우리 회사에 되게 자랑스러운 조직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우려는 뭐냐면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슈퍼에만 사 내에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슈퍼만 태도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1년이 지났고 회사에서 슈퍼만큼의 최고의 태도를 갖고 있는 조직은 없어요. 그건 다 본부장님께서 잘하신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을 제가 같이 보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잘하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회사는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건 제가 며칠 전에 부사장님하고 차를 한 잔 먹으면서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본인은 슈퍼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근데 그 애정 뒤에는 항상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가 뭐냐면 슈퍼가 이 맨파워를 갖고 뭐 회사를 위한 건 아닙니다만 방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신규 고객을 좀 창출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우려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을 제가 작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바꿔보겠다고 해서 만들었었죠. 우리가 분명히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거진 4달 가까운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달에 슈퍼의 그 업적 트렌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 여전히 잘하는 것만 좀 너무 치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본부장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감각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또 새해가 되면서 이제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도 또 그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재능 기부 한 달에 2번 정도 했던 거 말고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또 커리큘럼을 진행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좀 우리 슈퍼 본부원들이 좀 서운하지 마세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지능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만나서 단순한 작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회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죠. 그게 이제 이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관에 대한 관심과 이관은 제가 지금 이제 대치해서 그 이관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는데 한마디로 바꿔버렸거든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한 건데 이 회사의 뭐 거진 대부분의 그 FC들은 이 내용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쌍파년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신한라이프의 많은 FC들은 이관을 만들어서 CS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힘들게 만나서 CS를 해요. 근데 이관은 만나서 CS를 하는 게 아니라 이관은 만나서 바로 PC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습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거 하나 바꿨는데 사실상 업셀률이 제가 몇 프로 올렸냐면 대치점 업셀률 4% 올렸거든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뭐 잘했다 뭐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하나만 1도를 바꾸게 생각하면 보이는 시야가 되게 넓어요. 근데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어체를 제가 했고 실제적으로 이 어체를 통해서 어떠한 베네핏을 얻으셨고
도움을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여러분들의 이 습관, 영업 습관이겠죠. 이 영업 습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어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도 이건 진짜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우리 슈퍼를 다녔으니까 어떤 FC님께서든 제가 알기로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저는 1년 동안 아직도 외부에 나가서 상담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도. 다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 소개를 받았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받았던 게 와, 영업을 여기저기 전국 별도를 안 다니고선 여기서 영업을 한다고? 에 대한 것이 사실 맛이 갔던 거잖아요. 시간은 또 1년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고객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에 대한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뭐 내용이 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원래 강의가 라이브이기 때문에 완전 똑같지 않아요. 맥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시작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매주 이제 1시간짜리라서 좀 호흡이 좀 짧을 수 있어요. 뭐 2시간씩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 영업해야 되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저는 박영선 라이언님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선가 어디 댓글에서 박영선 라이언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액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어체 듣고 변액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세일즈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인스타그램 모니터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적극적으로 그 글로벌 인덱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니 왜 이러는지 명확해졌어요. 물론 영업 방법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객들의 펀드 라인업에 어디 들어가 계신가요? 달러에 들어가 있어요? 달러. 달러도 있고,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판단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국 주식형을 계속 갖고 계시다는 거는 사실상 그 인덱스의 힘을 믿고 그냥 계속 정익적 주식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달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마켓 타이밍을 어느 정도 뭐 계약자 적립금만 옮겼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고객에 대한 설득, 그러니까 고객에게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향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개진을 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TFC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반드시 어필을 하고 느낌을 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엔 사실상 지금 세상 돌아가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달러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까지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뭐 이게 참 근데 처음 보여드렸을 때는 그래도 좀 그랬는데 지금 또 아시는 분들한테 또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래요. 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가 이걸 외부에서 한 지가 이제 올해가 이제 딱 5년째 되는데 5년이 지났지만 바뀌지 않은 건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은 금융 문맹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실력은 좀 늘죠. 그죠? 근데 거기서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고객의 실력도 높아지나요? 고객들이? 아닙니다. 고객들의 수준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고객들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거짓말을 칩니다.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고 검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고객을 데리고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객하고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커피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아닌가요?
아무런 장비 없이 말로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가성비 있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커피 먹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객이 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하나를 가져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나중에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요. 그나저나 우리가 이제 이간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과연 무슨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저 지금 해석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플로어대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관심이 없더라도 그 흥미와 그가 이야기하는 나 알아라는 이야기, 우리가 배운 거절 처리죠. 그 거절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놓고 같이 풀어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첫 번째 파트인 거죠. 그리고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기 제일 좋은 건 검증되어 있는 기관을 파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거는 S&P 서베이에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15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세계 각국의 나라의 금융 지수는 과연 몇 점인가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그 서베이에 대한 결과는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 문제 네 가지를 같이 우리가 풀어보자라는 의도로 여기서 나온 거죠. 굳이 앞에 있는 내 고객에게 야 너는 이런 내용들을 아니 모르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문제 풀어보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또 통계를 봤는데 아직도 2030들의 첫 재테크는 청약 저축이래요. 5명 중에 3명. 그러면 처음 사회에 나왔던 그 젊은 친구들이 처음 맞이하는 재테크가 왜 청약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청약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않았나요? 왜 청약 통장을 가장 먼저 만들까요? 내 집 마련이 정답. 부모님이 시켜서요. 그죠?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사실상 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나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아직도 청약을 이야기한다라고요. 잠깐 셀까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저 지금 집을 내놨는데 제가 집이 2채예요. 한 채를 내놨어요. 한 달 전에 내놨어야 되는데 한 달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매매가 완전히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거래되는 건 빌라들만 거래가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싸니까. 아파트가 비싼가요? 집이 비싸요? 여기 혹시 자가 가지고 계신 분? 별로 없죠. 왜냐면 주변 젊으니까, 그죠? 자가 한 이 정도? 그럼 나머지 분들 봤을 때 아파트가 비싸요? 어저께 대선 토론 보셨어요? 네. 못 봤습니다. 오. 근데 그런 건 좀 챙겨 보세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진만 의원님하고 상담을 하려고 만났어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 할 거잖아요. 이선 이사님이 상담을 잘하는 건 말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있었던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어저께 그거 보셨어요 하는데 FC가 저 바빠서 못 봤는데요 하면 말이 툭툭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좀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어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의 경력 아무것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찌됐건 내가 좀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저께 그 4명의 대선 후보자들이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쌍욕을 했거든요. 와, 이 흐름을 전혀 아무도 이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들어버리면 그럴만한 내용이죠. 그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집값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집값이 비싸졌나요? 저 일부러 난이도 조금 높인 거예요. 지난번에 들으셨었으니까 난이도 높인 겁니다. 집값이 올랐냐고요? 집값이 비싸졌어요? 집값이 비싸진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 돈이 싸진 거죠.
지금 10억입니다. 아, 이게 너무 비싸. 가격을 내리자. 이건 시장을 저해하는 거죠. 시장이 선택한 가격이 10억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돈의 가치를? 아니죠. 돈의 가치는 올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가를 갖고 있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집 살 능력이 없는 거죠. 맞죠? 집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있는데 나 월급 받는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월급이 적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집값이 5억일 때도 월급이 300이었어요. 집값이 10억이 됐습니다. 월급이 어떻게 돼요? 600이 돼야죠. 근데 회사에서 야 집값 10억 됐으니까 네 월급, 네 연봉은 앞으로 2배 줄게 이렇게 해요? 안 하죠. 지금 월급 빼고 모든 자산의 가치는 레벨업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근데 아직 월급만 레벨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즉 뭐예요? 다른 것들이 비싸진 게 아니라 내 월급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이제는 하나 좀 이렇게 올려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금융기관은 언제나 은행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 및 설명, 여러분들 아침 조회 시간에 항상 본부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해석 및 설명을 해주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시간이 매일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박영선 라이언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 라고만 이야기했죠. 그게 금융에서는 뭐였어요? 은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청약을 만들고 청약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했던 게 뭐예요? 적금이죠. 그죠? 근데 적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년 만기 적금에 연 10%의 이자를 줬습니다. 1년 뒤에 받는 이자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경험상의 지표만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에 4,000명 졸업시켰거든요. 5년 동안. 4,000명 중에 이걸 정확하게 정답으로 맞춘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웃긴 얘기 말씀드려요. 저한테 배운 은행원이 3명 있었거든요. 걔네도 못 맞춰요. 여기서 포인트. 우린 FC죠. 우리 작년에 생각해보면 제가 어째 끝나고 나면 막 토요일날 우리 ES님들 막 제가 처음에 이거 PPT 안 줘갖고 막 밤늦게까지 막 만들어갖고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에 막 모여갖고 다시 그거 만들어갖고 막 설명해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요.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수준이 레벨업이 됐어요. 근데 그걸 지금 활용하지 않는 것뿐이지. 누구에게? 적금의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지도 모르는 99%의 미개한 대한민국 금융 문맹인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적금 금리에 대한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자 지급 방식에는 은행이 쓰는 평균금리라는 건 언제나 예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예금과 적금, 자, 은행에는 상품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방카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은행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대출과 예적금이죠. 자, 그러면 예적금은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대출은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모든 돈은 대출 베이스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맡겨서 뭔가의 금융소득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의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은 언제나
대출, 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맡기는 거 아니에요. 빌려주는 거예요. 자, 빌려줬을 때 한 번에 빌려주는 거하고 나눠서 빌려주는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내가 한 번에 목돈으로 빌려줬다. 누구한테? 은행한테. 그럼 그건 뭐라 그래요? 예금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나눠서 빌려줬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자, 전진말라님께 제가 돈을 빌릴 겁니다. 진만아 1억만 빌려줘. 예, 형님. 그럼 저는 얼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1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줄래? 제가 내일 입금해 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저는 뭔가 그 돈이 이제 내일 들어올 거니까 필요한 걸 이제 해결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내일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8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진만한테 전화를 했죠. 진만아 왜 830밖에 안 줘? 형님 이거 제가 1억 빌려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적금이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1년을 한 번에 빌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830만 원씩 나눠서 빌리는 게 좋아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에 1억을 빌릴 마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눠서 저한테 주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약속한 이자를 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한 번에 빌리는 것과 나눠서 빌리는 것은 이자가 다르다고요. 됐어요? 근데 언제나 은행에서 써져 있는 표시 이율은 뭐 기준이다? 예금 기준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 10%라고 써 있지만 실제 대출의 형태가 적금이죠. 그럼 적금의 금리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속는 건 뭐냐면 야, 연 4% 준대, 연 5% 준대, 연 2% 준대. 이 연 몇 프로에 집착을 하지? 실제적으로 내가 이 금융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 99%는 이걸 계산할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그럼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산식을 제가 그래서 판사가 필요했었는데 요거 하나만 이제 적으면 되는 거니까 안 갖고 왔는데 외우세요. 12분의 1 더 그러니까 따라할 필요 없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2까지 됐어요? 네. 그걸 나누면 돼요. 그리고 이 이자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표면 이자를 적금이자 지급 방식으로 바꾼 이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왜 12분의 1, 2, 3, 4 다 더했는지 아세요? 아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자 10%로 줄 건데 1억에 10%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830만 원만 받았죠. 그럼 830만 원에는 1년 이자인 10%를 다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건 1년 만기 적금이죠. 그럼 마지막 12월 달에는 830만 원이 저한테 한 달만 빌려준 거잖아요. 1년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는 지금 연 10%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연 10%에 한 달치 이자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2분의 1 곱하기 10% 이거라고요.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계산하기가 10분의 몇이면 되게 쉬운데 12분의 몇이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린 게 1부터 10까지를 더하면 55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만기 적금을 12개월로 본 게 아니라 저는 10개월로 계산을 한 거라고요. 그럼 나누기 10을 하면 5.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0%의 예금이자 지급 방식은 실제적으로 적금을 갔을 때 55%를 약 곱하면 실제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100만 원에 원금이 1,200이 될 거고요. 그죠? 거기에 처음에는 그냥 예금이자 지급으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러면 1,200에 10% 이자면 얼마 받는 거예요? 120이죠. 이건 뭐 선택했을 때? 예금 선택했을 때.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적금이죠. 그러니까 120만 원 곱하기 55%, 약 50% 절반 하면은 60만 원 정도가 실제 이자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자 소득세. 이제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죠. 코인에도 세금을 매깁니다. 어저께 대선 토론에서
LTV 90%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개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처럼 빨리 늘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1997년도 말 98년도에 뭘 맞았죠? IMF를 맞았죠. IMF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외환 위기가 왜 왔냐고. 빚, 무슨 빚? 기업 부채. 기업의 빚이었어요. 회사 빚이었다. 회사 빚. 기업의 빚이었어요. 기업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대출을 사용을 해서 빚이 너무 많았고 부도가 났고 디폴트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갚았느냐? 개인들이 금 모아서 갚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성인이 아니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IMF를 빨리 극복을 했다라고요. 좋아요. 극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엄청나게 건실합니다. 빚이 없어요. 기업들이. 그러면은 경제 주체는 딱 세 가지입니다. 개인이 있고요. 기업이 있고요. 국가가 있죠. 국가 부채는 당시 20%였고요. IMF 때 지금은 한 40% 정도 돼요. GDP 대비. 40%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긴데 국가 부채 GDP 40% 부채는 그렇게 많은 부채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엄청나게 는 게 다 가계 부채죠. 가계 부채.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뭐 나의 소득은 낮은데 자산의 가치는 높으니까 난 돈이 없지만 내가 모아둔 돈은 없지만 내 미래의 현금 가치를 지금 집을 사서 어쨌건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걸 대출로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60%까지 LTV를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아니면 대출 받기가 지금 되게 어렵다고요. 그 가계부채가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개인의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어저께 2명 대장동 그분은 80%를 말씀하시고 검사분께서는 90%를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잘 보세요.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건 다 빚이에요. 누군가는 빚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빚을 질지, 국가가 빚을 질지, 개인이 빚을 질지 누군가는 빚을 져야 돼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4.1%를 이야기하고 6월까지 1.8%밖에 못했던 해가 있었어요. 그냥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봤자 6개월 동안에 3%를 못 올리겠는 거야. 그때 썼던 정책이 다 대출이에요. 그때 LTV를 확 올렸거든요. 그때 했던 게 LTV를 올리고 청약 1순위를 24회에서 13회로 낮춰버리고 지방에 있는 빌라들을 깡통 빌라라고 하고 내 돈 한 푼도 없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었었고 그 전에 대한민국 경제를 또 뭘로 돌렸었냐면 신용카드로 돌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신용카드 막 3개씩 돌려막게 하고 그게 다 뭐냐면 빚으로 경제를 부흥시켰던 거거든요. 오늘 이제 뒤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화폐가 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출이 아니면 이 경제는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저께 대선주자 2명이 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또 국민들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기업한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하고 국가부채 스스로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러면 우리는 세수가 늘어나겠죠. 세수를 올려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에 가야 되는 건 뭔데? 복지국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이자속세 몇 프로? 15.4%. 너무 싸죠. 너무 쌉니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은 60%의 소득세를 냅니다. 내가 번 돈의 60%가 세금이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자 소득세 꼴랑 15.4%밖에 걷질 않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특히나 돈을 버는 수단에 있어서 세금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쓰겠지 낮추겠다는 전략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득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라도 어떤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절감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소득은 제 건가요?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득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게 60%였습니다. 거기에 15.4% 즉 한 30만 원 정도 되나요? 15.4%는 얼마죠? 10만 원 정도 되네요. 10만 원. 그럼 6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50만 원 정도가 되죠. 그죠? 자, 지금 이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공부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건 제 설명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 좀 현장에서 영업하다 보면은 아는 척 많이 하고 막 재수없게 보는 애들 있잖아요. 맞고. 많죠. 네. 그죠? 그 꺼내놓고 한번 같이 설명해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의 그 프로블럼을 놓고 그러고 나서 같이 풀어보는 거 요거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지금 제가 지난달 신입 이번 달 위촉이죠. 23명을 데리고 매주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교육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친구들은 이제 지난달까지 뭐라 그래야 돼? 평민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인.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FC가 된 거죠. 그죠? 그럼 그들의 사고가 고객의 사고랑 가장 비슷하죠. 맞죠? 그러니까 너 이름 뭐였더라? 이용규입니다. 용규도 여기 와서 유명해진 거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뭐 금융이 뭘 알았겠어요? 금이 뭔지도 몰랐겠지. 그럼 그 친구들 여러분들 또 잔소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일 잘하고 싶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했던 방법인데 일 잘하고 싶으면 신입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신입들하고. 왜냐? 신입하고 얘기해보면 고객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왜냐? 어저께까지 고객이었으니까.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 신입을 하는 것이 결국에 고객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훌륭해져요. 그리고 내가 자꾸 집만이랑만 버즈해. 그럼 둘이서 이 수준을 갖고 있다가 당장 나와갖고 고객하고 딱 얘기해보면 고객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쓴다거나 어떤 수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고객하고 궁합이 좀 잘 안 맞는 거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그 23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채권이에요. 자, 전 세계에 있는 돈 중에 채권은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채권. 응? 채권. 다시 우리 회사의 변액 있죠. 네. 변액 특별 계정 중에 채권이 몇 %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 계정 운용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우측에 총 금액 나와요. 네. 응. 얼마 정도 나와요? 누가 어체 아들이에요? 태성이. 너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회사에. 대략 그냥 아무거나 불러줘. 스토리 안 되잖아. 15%.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나 봐요. 전 세계 있는 돈 중에 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5%입니다. 우리 회사에는요? 비슷해요. 네, 그 정도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자, 그러면 채권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채권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전 세계에 있는 돈의 75%는 채권으로 갖고 있다고요. 자, 제가 아까 돈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뭐 베이스? 대출 베이스. 채권은 뭔데? 대출이지. 그러니까 입장을 내가 보지 말고 이쪽으로 보면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갖고 채권을 발행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채. 사채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돈 중에 75%가 다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채권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돈이 100장이 있는데 그 중에 75장은 다 채권으로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채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633 교육 플러스 4년 대학 중에 채권 배워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채권. 본드라고 하죠, 본드. 그죠? 근데 채권에 대한 성격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금리가 너무 낮죠. 그죠? 금리가 지금 우리 기준금리 몇 프로 됐어요? 1.25죠 지금. 몇 프로까지 갔다가? 0.5까지 갔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채권에 대한 이해를 자 금리와 채권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지 나머지 25%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거 경제학 원론 수업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시험 보려고 그냥 암기에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암기에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응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파트가 이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껴있죠. 그럼 분명히 고객이 물어보면 그 채권이 뭔데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느낌이 없어요. 자, 금리와 채권만 이해하더라도 조금 나아지는데 자,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테이퍼링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뭐 한대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뭐 올해 3번, 내년에 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해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저는 제 모든 고객에게 다 빼놨어요. 그러고 나서 11월 15일까지인가 계속 올라갔었죠. 저는 제 모든 그 4,000명하고 실시간으로 이걸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다 모여져 있으니까. 제가 빼라고 했을 때 다 뺐죠. 왜냐면 우리 회사 거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분명히 백쌤이 빼라고 하고 뺐는데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심을 하죠. 5년 만에 드디어 백쌤이 틀렸구나. 그래서 변액은 다 빼놓고서 나머지 지네 돈들을 어떻게 했어요? 개인 투자들을 막 넣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를 하면 저한테 혼나니까 전 불러요. 야 태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결과가 결국엔 이번 달에 증명이 됐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요. 자, 채권은 결국엔 국가건, 기업이건, 공기관이건, 개인이건 다 뭐가 필요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쉽게 말해갖고 채권이라는 종이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땡겨오는 거죠. 근데 이 채권은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이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채권에는 확정된 이자와 확정된 기간, 듀레이션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뭘로? 약속으로. 그 약속을 국가가 지키건 발행 주체가 반드시 지켜야겠죠. 사채가 위험한 이유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나 믿어? 예. 믿습니다. 한국은 믿어? 믿습니다. 미국은 믿어? 믿습니다. 이게 신용도죠. 그러니까 내가 발행하는 사채는 뭐가 높아야 돼요? 신용도. 이자가 높아야지. 왜? 내가 뭐가 없으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야, 내가 5% 이자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사채잖아요, 지금.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겠는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러는 거지. 20%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은 좀 떨어지더라도
금리가 매력적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신용이 높은 발행 주체는 금리가 낮고 신용이 낮은 발행 주체는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금리는 확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발행할 때 이 채권에다가 표면 이율을 적어놨죠. 그거는 약속된 기간까지 못 바꿔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0.5%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을 때 시중금리가 발행한 채권과 그러면 시중금리가 0.5%니까 채권은 이 시중금리보다 좀 더 높아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 발행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금리가 1.25%로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채권을 또 발행을 하려고 해요. 1%로 발행하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프로로 해야 돼? 2%로 발행을 해야겠죠. 그죠? 자, 2%를 발행을 했어요. 뭐야? 나 6개월 전에 1%짜리 채권 샀는데 오늘 발행된 거 보니까 2%짜리네. 그럼 당연히 나는 뭐 갖고 싶어요? 당연히 2%짜리 갖고 싶겠죠. 지금 전제조건이 뭐예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1%의 채권을 나는 팔고 됐어요? 나는 2%짜리 갖고 싶겠지. 1%짜리를 사는데 사는 거하고 2%짜리 사는 거하고 비용이 똑같아요. 왜? 난 어차피 1억 대출을 해줄 거니까. 근데 똑같이 1억을 나는 빌려줬는데 1% 받을 바에는 2%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내가 1억을 2%짜리를 살려면 내가 갖고 있는 1%짜리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근데 나 빼고 다 병신이에요. 내가 이걸 팔고 싶으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남도 안 산다는 거지. 딴지 1%짜리 사겠죠. 그러면 난 이걸 할인해서 팔아야 되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할인한다는 건 뭐냐면 미래의 가격은 확정적이죠. 왜? 기간과 이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현가화한 이 돈을 갖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당근하는 거지. 할인을 해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팔리니까. 아, 내가 이거 1억짜리인데 뭐 9천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건 그럼 그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아까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확정된 미래가치라고 했어요. 왜? 내가 1억짜리 채권인데 10년 만기고 연 2%짜리면 미래가치, 내가 10년 뒤에 그 채권을 발행 주체에게 줬을 때 회수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나중에 받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뭘 했어요? 1억짜리 채권을 9천에 팔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럼 이걸 내가 9천에 샀잖아. 그러면은 이 1억짜리를 갖고 1억 2천 될 수 있는데 9천으로 사갖고 1억 2천이 돼.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갔죠. 그래서 결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간다고.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 파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전 세계 돈의 75%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채권. 그럼 채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채권이? 금리가 높은 채권은 효용도가 있죠. 금리가 낮은 채권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요. 항상 모든 경제는 주대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면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건 효용성이 없는 거고 물가를 이기면 괜찮은 거고. 근데 물가는 뭐랑 비례해요? 물가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는 뭐랑 비례해요? 경제 성장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자산의 가치가 레벨업이 되는 거라고요.
경제가 뭐가 많아져서 돈. 빚이 많아져서 빚이 뭐니까 돈.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 인플레이션. 근데 나는 내 돈을 어떠한 금융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잃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뭔데? 물가 올라간 것만큼은 그래도 내 돈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성장이 4%인데 채권의 금리는 1%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가 얘는 맛있는 거야 안 맛있는 거야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에 목마르면 여명 먹어요? 안 먹죠? 맛 없잖아요. 근데 술 먹고 다음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머리 아프고 막 속 다 뒤집어졌어. 그 여명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해의 가치는 다른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사고가. 하나 더, 이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재무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시대가 계속되려면 시중금리가 최소한 4에서 5% 이상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앞으로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전쟁 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자산 규모의 75%가 전 세계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내 자산은 채권을 대신할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돈은 채권이 아닌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배우면 나가서 이렇게 좀 떠들어 봐야 돼요. 알았죠?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녹화하는 거 같은데 저는 타짜를 100번까지 세보고, 타짜라는 영화 아세요? 네. 100번까지 세고 그 이후에는 세보질 않았어요. 100번 넘게 봤다고요, 타짜를. 저는 타짜에서 인생을 배우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할 거 없으면 타짜 봐요. 이상하죠? 왜 그 화투 영화를 보는지. 근데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보는 거, 많이 듣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뱉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자꾸 아무나 좀 떠들어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떠들건 이 채권에 대해서. 그래야지 내가 뭔가 오류값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뭐 우리는 자산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그냥 답을 밝히자. 말씀드렸었는데 배당으로 바꿔야 돼요. 배당. 제가 이건 2015년부터 주장하던 거예요. 채권의 시대는 끝났고 배당을 가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제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그냥 배당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배당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2달 전에 30억짜리 배당 포트폴리오를 고객이랑 상담을 했는데, 진짜 재무 설계를 하는 거죠. 이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사람 배당 포트폴리오가 필요해갖고 그날 한 4시간 정도 짜서 그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절세를 해야 되고 안전자산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처럼 돈이 1억도 없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보다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세겠죠. 그럼 지키는 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권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그 사람은 여기저기 상담도 받아봤을 거고 경험도 있을 건데 CR이 안 먹힌다고요. 그냥 30억 일시납 넣어가지고 채권 가지고 해서 이건 안 먹히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절세와 그다음에 이 안전자산의 비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전자산이 더 이상 이제 채권은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러면 배당 포트폴리오를 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배당은 아직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배당이라는 게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요. 결국엔 돈은 다 이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적금 예금과의 입장만 바뀐 거죠. 아까는 내가 적금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돈을 빌리는 거. 1,050만 원
3%. 뭐가 부담이, 이거 말장난이죠, 사실은. 그죠? 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이자 지급 방식이에요, 적금이자 지급 방식이에요. 예금이자 지급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1,050만 원이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몇 프로 이자로 빌린 거냐? 5%죠. 근데 이제 이게 적금식으로 할부 개념으로 가면 좀 복잡해지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55% 곱하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이퍼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를 이해하려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정상적인 경제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요, 인플레이션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는데 물가가 하락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어찌됐건 화폐의 양이 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나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비싼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비싸게 느껴지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의 소득이라든지 나의 자산도 늘어가야 이걸 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나의 소득이나 나의 자산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물가만 올라가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통닭집에 가서 싸웠거든요. 난 치킨이 먹고 싶어하고 치킨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쿠팡 쓰죠? 배민 쓰죠? 저는 치킨집에 전화를 해요. 사장님 치킨 한 마리만 갖다 주세요. 예. 근데 그 뒤가 찝찝해갖고 저도 뭐 듣고는 사니까 혹시 배달비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3,000원을 내야 된대요. 안 이상해요? 그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제가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켰는데 왜 배달비를 내야 돼요?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배달비 돼요? 짜장면은 안 내요, 지금도? 냅니다. 내지 않아요? 네. 내죠? 근데 원래 짜장면이나 통닭은, 피자는 원래 시키면 그냥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근데 배달비가 결정된 건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가서 먹지 않으면 못 먹는 음식 점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가는 수고에 대한 수고비를 배달료로서 일정 부분을 받는 거죠. 전 그게 너무 이상해서 저희 팀에다가 야, 치킨을 시키는데 통닭집에서 나보고 배달비 내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했더니 저 빼고 모두가 쌤 좀 이상하세요. 많이 늙으셨나봐요. 배달비는 당연한 거죠. 내가 이상해? 예수님이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뭔가를 시키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 세상이 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내가 뭔가를 스펜드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가야 돼요?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임금이 동결이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그 관점으로 고객을 설득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저축을 늘리지 않습니다. 뭐냐? 지금 뭘 시켜먹는데 3,000원, 5,000원을 내야 되고 이 사람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 돈 쓸 일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절대 저축을 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전엔 금리 갖고도 팔았어요.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 갖고도 팔았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 대치 본부장님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영업할 때 변액 VUL이요. 예상 수익률을 20%, 40%, 80%를 찍어가지고 영업하셨었대요. 수익률 20%, 40%, 80%.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선배가 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때 당시 영업했던 사람들은 그게 당연했대요. 그리고서 뭐 했냐면 옆 지점에 200% 찍어갖고 나가는 애들 욕했대요. 근데 그게 지금 15년 됐는데 원금이 안 돼. 자,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됐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뭐가 늘었다고? 개인의 부채가 늘었어요. 개인의 부채가 느는 건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됐건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가계 살림을 해야겠죠. 아, 내가 전체적으로 이걸 버는데 이 중에서 이 돈은 이렇게 하고 저 돈은 이렇게 이런 계획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그러니 내가 오늘 내 만족을 위해서 쓸 거는 뭐 다 쓰고 결국엔 또 해야 될 것, 숙제들은 남아있으니까 그 숙제를 뭘로 푼 거예요? 대출로 푼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90도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은 누구에게 인사해요? 대출 상담자한테 인사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빚쟁이로 만들어주고 나한테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인 거고, 여러분들처럼 힘들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또는 미래에 불확실한, 그러니까 나빠질 위험이긴 하죠. 그 나빠질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을 권유하는 사람에게는 뭐 고마워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결국에 경제 대국은 되었지만 개인들의 지금 생활 수준, 그들의 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융 순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 인류를 다 펼쳐놓고선 줄 서봐 돈 있는 대로 해가지고 가면 10번째로 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건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국가는 잘 사는데 개인이 못 산다라는 거.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절대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개인이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은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근데 그 도움에는 신뢰, 신용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고객들이 알아서 잘 하게끔 가리키는 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돈을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신뢰도를 얻으려면 속된 말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내가 결국에는 내 이성 친구로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RP에다 녹여서 신뢰도를 올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네가 이제 해봐. 이거는 ESL님들이 팀원들한테 하는 방법인 거고, 이러한 느낌적인 부분들을 줘서 결국엔 그들이 할 말 없게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도출되면 그때부터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고객한테 가서 첫 마디를 뭘로 하십니까? 재민아, 오늘 활동 있지? 나가서 만나면 첫 마디 뭐예요? 다 인사하겠지. 그러니까 일 얘기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마디를 뭘 하는 거야? 자, 우리 이관 빼고 얘기합시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관을 잣대를 하면 제가 져요. 우리 허윤승 ESL님이 저 한 수백 배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관 말고 그냥 일반 사람을 만났어. 첫 마디를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그 일정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게 가는 거거든요. 됐어요? 자, 강사들은 저는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작은 인원을 갖고 어쨌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분명히 회사 내 외부에서 강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강의를 하거나 본부장님이 조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든 고민은 첫 마디예요. 첫 마디를 고민을 해서 정해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망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를 만나갖고 미팅을 한다는 건 한 명을 데리고 강의를 하거나 어쨌건 RP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명이라고 하면 그 3명의 성향이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에게 첫 마디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만나면 그 미팅 상담은 무조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첫 마디가 예를 들어서 보험 있으세요? 라고 하면 난 그냥 보험쟁인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 포함해서 이 회사의 어떤 누구도 저보다 보험쟁인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험쟁이에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보험밖에 없거든요. 보험을 전공을 했고 계리를 했고 손사를 했고 영업을 했고 지금 관리자 제가 영업쟁이죠. 영업쟁이가 제가 보험쟁이죠. 그죠? 근데 보험쟁이가 보험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건 사실 솔직히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보험쟁이로서 야 너 보험 있냐? 라는 거 얘기하기 싫잖아요. 왜? 그거 다 보험쟁이로 볼까봐.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저희 직원들과 여러분들 또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마음이라고 하면 내가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달라지는 첫 마디가 그러면 야 너 보험 있냐? 야 증권 좀 줘봐. 이 얘기를 하기 싫으면 다른 이야기를 갖고선 시간을 채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첫 마디를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첫 마디. 그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 회사 들어오면 보험 팔기 싫어. 난 이 회사 오면 지인 팔기 싫어. 싫은 것만 나열하지 사실상 그것에 대한 방법,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건 비단 제 경험이지만 지금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너 금융 문맹이 뭔지 알아? 라는 이 첫 마디로 시작한 이 1시간의 시간 뒤에 그가 느끼는 건 야 나 보험쟁이라니까? 아니에요. 백설문 보험쟁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제가 한 15시간 가리킨 어떤 29살짜리 여자 꼬맹이가 있는데 상담을 왔어요. 와. 컴퓨터에서 기다리고 있죠. 진짜? 이러는데 또 이게 뭐야? 봤더니만 지지난주에 보험가입을 하고 온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리고 야 이거 지지난주면 나한테 교육받을 때 아니야? 예 맞아요. 왜? 4강이 보험 파트인 거 아시죠? 제 그 4강이 보험 파트잖아요. 그거 듣고선 가입했대요. 인스타로 어디 GA 이상한데 누구 해갖고 만나갖고 가입했대요. 그러면서 해맑게 웃으면 잘했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옆에 이제 최인영 라이언이 있었겠죠. 그 최인영 라이언이 이제 되게 대문짝해서 야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네가 그냥 했어? 그때 그 보험 전문가를 좀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 앞에 있는 나는 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쌤은 투자 전문가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나 보험 전문가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 왜 쌤이 보험 전문가예요? 쌤은 투자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 왜 말씀드린지 알아요? 그 첫 마디가 저는 이 회사에서만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도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 강의 가면 그 기업으로 가지만 제가 하고 있는 세미나는 다 여기서예요. 그럼 들어올 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 하는 회사예요? 근데 난 보험 전문가 아니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보험쟁이가 되기를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전 금융만 이걸 제가 2016년도에 만들었어요. 제가 2016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금융 공부 16년 하고서 만든 거예요. 그죠? 자, 16년 동안에 했던 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은 누군가는 보험쟁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쟁이로 보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보험쟁이로 보이기 싫으면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인데
보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고성장을 했고 그 안에 금융위기가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없는 급속도로 실제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저금리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집값 쓴 레벨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없는 지금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또는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보험은 나쁘다, 보험은 사기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지 보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그들을 통해 갖고 야 보험은 그런 게 아니야 보험은 좋은 거야 라고 싸워봤자 입만 아프고 사실상 에너지만 쓰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이건 제 의견이에요. 유럽의 IFA가 아닌가 싶어요. 유럽의 IFA. IFA는 뭐냐면 이걸 이제 한국이랑 잘 접목을 시키셔야 되는데 유럽은 보험을 어디서 가입하는지 아세요? 은행에서 하죠. 도이치뱅크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카슈랑스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도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FC라고 하죠. 다른 회사는 뭐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걸 IFA라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그들은 상품에 대한 수당조차도 없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건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라는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뭐 변호사나 또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뭔가 상담을 받으면 상담 피를 내죠. 그죠? 그 상담 피를 받고 재무설계 아니면 금융에 대한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IFA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시간당 20만 원을 받고요. 2시간 정도 걸리니까 4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에 맞춰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줍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짠 걸 제가 진만이한테 주면 진만이가 은행에 가서 그걸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보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의 이제 그 힌트를 드리면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을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에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홍민기 수석본부장님처럼 30년 이상을 무언가를 하기에는 앞으로 발생할 변화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빨라요.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키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회사가 저는 이건 좋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많이들 그만둘 거예요. 소규모 조직들이. 그럼 또 거기서 무슨 이관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방향이 제가 의도하는 바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첫마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관 고객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 FC로서의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지인에게 가셔서 오늘 배운 거 문제 4개 꺼내놓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저랑 앞으로 이 어체 과정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약속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된 시간 지금 10분 늦어졌는데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들렸어요?